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산안이 이제 중요한 화제일 수밖에 없고 어제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통과됐습니다. 오늘이죠. 새벽에 통과됐으니까 오늘 통과됐고. 근데 나경원 의원이 2부에 잠깐 나오셨는데 이런 항의를 하고 가셨어요. 이제 잠정 합의를 했다, 원내대표. 네. 잠정 합의라는 것은 이제 의원총회에 돌아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추인도 안 됐는데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건 날치기다, 신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한마디 제가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일일이 반박을 못했는데. 네. 일단 예산안은요. 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 합의가 이르지 못하면은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네. 그래서 자동 부의. 예. 12월 1일 날 자동 부의된 상태였고 이미. 12월 1일 날 부의된 상태였고 이제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소위 말하는 잠정합의라는 거는 수정안에 대한 잠정합의. 예. 수정안에 사인은 했지만 의원총회에서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합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것은 수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근데 그 수정안도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합의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에서 어떤 수정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50명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그 여기저기서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정 합의였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올라가면 안 된다,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 부의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논리는 이건 것 같아요. 잠정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이제 원내대표끼리 얘기고. 네. 의원총회를 해서 총의를 모아서 거기 추인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뭐 이런. 근데 그 과정에 참여 안 했잖아요. 그 과정이 표결 과정이지, 그거는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수정안은 뭐 그 원내 교수단체들의 어떤 모든 교수단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정족수 어느 정도 수만 되면은 의사 정족수만 되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결에, 이렇게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이 안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으면 사실 표결에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를 통과시켰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 날치기라는 거는 되게 이제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표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통과를 막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 향해서 뭐라도 했다고 이제 퍼포먼스를 해야 하니까, 어제 그렇죠. 퍼포먼스. 자기들이 그 표결을 해서 다른 야당과 더불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표결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 참석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자퇴해버리는 거죠. 나는 학교 안 다녔다. 그래서 시험을 안 쳤다. 그래서 나는 참석 안 했는데 왜 시험을 쳤냐고 학교에 항의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으로 또 이쪽 지지자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왜 안 했냐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필리버스터를 12월 1일 지나면 못하도록 한 게 새누리당 여당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못한 겁니다. 뭐 어떤 제가 볼 때는 의지, 투지, 뭐 심지어 체력 이게 되는지도 의문스러웠어요. 저 사실 필리버스터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유한국당에. 체력. 자,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연기된 거, 여기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예.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인상은 자기들도 다른 모든 정당들이 지난 대선에서. 5월 대선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이 일단 없고요. 예. 두 번째 이걸 연기하면 누가 손해보느냐. 그러면 민주당이 손해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수당을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건데 그럼 왜 연기하려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예정대로 애초에 이제 예정했던 것처럼 오늘 통과됐으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거나 네. 아니면 4월 혹은 뭐 나중에 여당에서 이제 수정안으로 양보한 게 7월부터였는데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싫으신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더 받아라. 그런 셈이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내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민중의 적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중이 더 고통받아야 자기들이 더 유리해진다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중의 적인 거죠. 그러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 선수단이, 예. 대표단이. 그러면 이제 정부도 좀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평창올림픽도 연기해야 됩니까? 금메달 따면 안 됩니까? 제2의 김연아 나오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방선거 이전에 뭘 한 해 만한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의원님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 지방선거 전에는 슬픈 소식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만 나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수당이 이제 90% 이하만 지급되게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야당의 주장에, 뭐 중간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90%로 야당 반대 때문에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후퇴한 것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10%를 고르는 작업을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10%에 그렇죠. 들었는데 내년에는 10%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11%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럼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다 행정 비용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공무원 줄이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되면 이걸 하는 공무원 더 늘려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보수는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큰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요돈 아끼려고 공무원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고루 주고 예. 다만 근데 왜 부자들에게 이런 거 없이도 될 부자들에게 왜 이걸 주느냐. 예.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고 나는 혜택 안 받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안 지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보편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빠졌는데 당신 소득 구간이 10% 이상이야 아니면 이하야 이거 구분해서 구하지 않거든요. 그 치안은 보편적인 거거든요. 국민 얘기만 하면 받는 건데 그렇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자꾸 예전에 이제 빈민구제하듯이 예를 들어 흉년 들면 쌀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시혜의 관점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돗물 있죠. 예. 이거 상수도, 공도도 일종의 보편적 복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상위 10%는 수돗물 끊어버려. 그리고 비싼 생수 사다 쓰라고. 그러니까요. 당신 부자니까 경찰 못 보내. 사설 그렇죠. 써. 뭐 이런 거. 우리 대기 오염을 갖다가 제거해가지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공공 서비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다음 그런데 호흡은 똑같이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세금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는데 그러면 상위 10%는 그냥 산소 마스크 쓰고 다니라 자기 돈으로 산소 사가지고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거죠. 보편복지는 계속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는 보편복지의 개념 자체가 없고 이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다 시혜다. 근데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예산안 표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거센 항의를 하고
표결하려고 이제 정세균 의장이 진행을 하니까 다들 팻말을 꺼내 손팻말을 들었어요. 네. 그 손팻말이 사회주의 예산 반대예요. 사회주의 예산 반대.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그 다음에 최저임금 보전 이런 걸 사회주의 예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회주의를 고무 찬양한 거죠.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가를 고무 찬양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은 공약을 왜 걸었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공약으로 걸었던 건데. 이제 지금 작은 정부, 지금, 현 정부는 큰 정부, 주사파, 사회주의, 이걸로 이제 프레임. 주사파도 고무 찬양한 거죠. 아니, 어느 나라에서 주사파가 국민 70%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프레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시도를 했는데, 뭐,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불쌍한 사람만 도와준 불우이웃 돕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불우이웃 돕기로 보는 것 같아요, 복지를. 항상. 자. 불우이웃 돕자 그러면 또 그것도 반대할 거예요. 보편적 복지하니까 그걸 이제 일부만 주자고 한 건데, 예. 그러면 일부만 주자 이러면 그것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선별 치안, 선별 수도, 선별 경찰이 없듯이, 이게 보편적인,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만 하면 누려야 될 기본 선이다. 이걸 정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예산안 통과에는 국민의당이 이제 협조를 해서 국민의당도 얻을 거 얻어갔는데요. 반면에 국민의당의 속사정, 소위 이제 통합, 바른정당의 통합 때문에 벌어지는 속사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안철수 대표는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 예, 그 길로 가는 것 같죠, 이제 무조건. 예. 사실 이 두 당의 연대에 대한 첫 테스트 관문이 오늘 다뤄진 예산안 예. 통과했다고 봅니다. 예.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당론으로 반대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 찬성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예. 그 몇 분이 예.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해가지고 당론 찬성은 채택 안 됐지만 실제 표결할 때 보니까 거의 다 뭐 90% 이상이 예. 찬성을 했거든요. 한 표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바른당하고 관계가 뭐냐 이거죠. 정책 연대한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정책의 어떤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인데 정책 연대는 뭐냐. 그러니까 참 그 연대라는 것이 정책 연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닌 거죠. 예. 예. 불륜이죠.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정략적인 목표 때문에 예. 연대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바른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해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교섭단체도 아니고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니까 등치를 좀 키워야 되고 그래야지 다시 또 정치 일정 전면에 다시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통합에 호남계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바른당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바른당과 통합하면은 그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땅이 보인다라는 네.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른당 11명인데 바른당하고 통합하면 기존의 국민의당에서 11명 이상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볼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소탐 대시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굳이 이걸 하려고 하느냐. 네. 더군다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다 호남계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국민의당 베이스가 흔들리는 건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군요, 지금.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네. 관심, 자유한국당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거다. 네, 바른당을 블루오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보는 것이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판세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줍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재편될 때 본인들이 그 중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이 다음 대선에 큰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넓은 땅이니까 이제 그 땅을 좀 뭐에 대한 어떤 그 애착, 관심, 뭐 포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근데 그게 과연 신대륙이 될지. 예. 사실은 신대륙이 아니죠. 구대륙이죠. 예. 가서 동화될지.
먹힐지 이런 건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자신 있게 몸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에 호남계 의원들이 다수인 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호남계가 뭐 나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른 자유한국당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보수의 적자로 나가는데 안철수보다는 유리하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유승민 대표는 그 계산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탈호남하고 나서 탈색을 좀 하고 영남도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호남을 합한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의 적자는 나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봐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연대는 페인트 모션인 것 같고 그 그림을 양쪽 다 그리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계속 가는 것 같고요. 자,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올해 안에 이 주요 사건들 끝내겠다고 피로감 때문에 이 발언을 갑자기 했어요. 아니 근데 주요 사건이라는 게 검찰이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예. 그 수사 대상들이 저지른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난 건데 예. 그러니까 주요 사건이 끝났냐 안 끝났냐는 거는 그 범인들의 예. 이제까지 어떤 그 과오 범행의 정도 예, 그거에 따라 달린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예. 언제까지 한다 안 한다 내년부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예. 이게 식당 같은 데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설렁탕을 안 팔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찾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식당 메뉴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부터 민생 쪽으로 하겠다는데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걸 공수처에 넘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더 강력하게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건 또 내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어찌 보면은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느 정부든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가차없이 수사하겠다. 시한을 두지 말고 예. 그렇게 얘기해 정답이죠.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을까? 더군다나 소위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보수 정당과 보수 매체에서 피로감 온다 했었거든요. 피로감 안 왔어요 저희. 필요한 분들은 이제 그 조사를 받는 분들 또는 조사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출두 요청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검찰이 왜 그분들을 걱정해 줍니까? 국민적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뭐 그 얘기를 더 이제 검찰총장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구속특부심에서 그 영장을 갖다가 이제 기가 구속을 취소시킨. 예. 석방식의 김광민 만진. 그런 어떤 흐름들도 사실은 뭐 그게 사람으로 다 연결되는 흐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지금 사실 정권만 바뀌었지 검찰이 다 바뀐 것도 아니고 법원이 다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예. 네. 그런 어떤 잔존 세력들의 어떤 준동 이렇게 또 보이는 거죠. 정의당 얘기를 한 가지만 하자면 지금 이정미 대표가 법인세 인상 반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법인세 인상 반대한 게 아니고. 네, 법인세 관련해서 발언. 어저께 그 정부안. 네. 그래서 법인세를 갖다가 인상하는데 2천억 이상. 영업이익 2천억 이상에 대해서 25%로 인상하자라는 정부안이 있었는데. 그게 원안이 있었는데. 워낙에 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해가지고. 3천억으로 올라갔죠. 3천억으로 해가지고 양보안 아닌 수정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반대 그러니까 수정안 반대가 많아지면 원안이 통과되니까 원안은 또 찬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한 분도 있고 찬성한 분도 있고 뭐 그래도 현행보다는 낫다. 현행보다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원안이 부족하다. 또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있기 때문에 원안은 좀 더 제가 내도 안 해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권을 했어요. 세모표를 한 거죠. 세모표로. 고민 끝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는 자유로 요 법인세 투표에 대해서 자유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 반대한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요 디테일을 모르면은 아니 법인세 인상을 정의당이 반대할 리가 없는데 왜 반대했지 이렇게. 제가 낸 안은 아예 훨씬 센 안을 갖다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안이 원안이 맞다는 표현이군요. 정부 원안이 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노회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참. 오늘 꼭 했어야 되는데 못 하신 얘기 있으십니까, 혹시? 예. 그 얘기 하시고 가시죠. 예.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예. 그동안에 이제 허용되지 않았던 정당 후원금. 예. 이 이제 허용되거든요. 그거 의미가 뭡니까? 아니, 정당에게도 공식적인 후원금을. 원래는 의원 개인에게만 냈었는데. 예. 의원 개인에게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당에도 가능하다. 예, 정당에도 내게 돼 있습니다. 내는 게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갑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500만 원까지 1인당. 500만 원짜리 1인당.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네, 그대로. 돌려받는 거고요. 그 대표님 후원금 다 찼습니까? 예, 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의당에도, 네. 정의당은 정의에 목마릅니다. 정의당의 정의는 후원금입니다. 네. 정의당은 정의 이전 자금에 목마른 상황이니까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정의당의 후원금 낸 만큼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당에도 이제 후원금 가능하답니다. 개인이.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 최강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 때도 저희가 3연속 4연속 막 연결했었는데, 뉴스공장의 영장 전문 해설 판사님, 법무부인 동아의 사무장, 본인이 직접 영장 전담 판사 경력을 가지신 이정열 전 부장판사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무장 중에 최고 스펙 아니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김관진, 임관빈 석방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이 석방이 법리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석방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전병호서 이번에 이제 여당 쪽 인사 관련 사건에 사무총장 조모 씨가 구속됐는데 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됐는데, 이 역시 법리적으로 보자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을 적용해서 석방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리 문제가 아니라 이 역시 또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무리하게 석방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실무,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혹은 영장실질을 그 실무적 기준들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예.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렇게 그 형사수석부의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법리가 아닌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시기적인 문제, 석방을 결정하는 시기로 볼 때도 이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방송 중에는 안 하셨어요. 이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아시는 대로 이번에 그 구속적부심으로 계속 석방 결정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구속적부심 사건을 전담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재판장인 많이 알려졌죠.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 이분이 작년 2016년 2월 정기이사 때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법원 수석부장급인데 상당히 높죠. 다른 법원에 비해서. 근데 이분이 2012년에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인사 패턴으로 보면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법원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참 판사인 거예요. 요건 이제 판사를 하셔야 알 수 있는 내막이군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그 중앙지법 수석부장이 된 지 21개월 정도 됐고 앞으로 남은 긴 3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21개월 동안 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이번에 풀었는데 그런 결정이 있었느냐. 그 이전에도 그럼 유사한 결정을 했느냐.
예, 그거는 사실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났으면 상당히 크게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례적인 결정이니까 났겠죠, 크게 보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21개월 동안은 긴급 체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3개월 전에 비로소 이거 좀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반성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예,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분이 너무 고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반성했다고 본다기보다는 차라리 뭐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정확하게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어제 말씀드렸고 시기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속적부심 수사를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동안은 이 구속적부심에 긴급체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긴급체포 제도에 대해서 더군다나 말씀하시기로는 2004년에 대법원에 의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2002년 죄송합니다. 2002년. 예. 네. 지난 시간에 2004년이라고 하셨어요. 제 기억엔. 2004년은 제가 그 판결한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말바꾸기 했던 그 말씀. 그렇군요. 예. 네. 이미 15년 전에 대법원 판례로 긴급 체포에 관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준다. 그 이후로는 이게 사실 사문화 그렇죠. 된 물건을 갑자기 15년 만에 들고 와서 더군다나 2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긴급 체포를 문제 삼아서 석방하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시기적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시간 다 됐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 아니, 이제 한 포인트씩 집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속 이걸 문제 삼으려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이제 언론에는 이 사안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짚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하고요. 부회장님 시간 몇 초 다 남았어요? 한 30초 드릴게요. 30초요? 길다. 저기 어제 이제 문무일 총장 발언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언론 보도를 이 청취자님들께서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제 좀 방점이 찍혀있던 거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적폐 수사를 연말에 끝내겠다는 게 상당히 방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일부 언론 중에서는 석방 기준이 이상하다라는 걸 타이틀로 뽑아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 중에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적폐 수사를 연말에 끝내냐 안 끝내냐 이게 상당히 쟁점이었는데 근데 지금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도 이것은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일 뿐이지 이게 어떤 다른 큰 그림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런 언론 보도가. 그걸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일 뿐이다. 이 구속적부심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서로 법리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의미를 축소했네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언론 중에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언론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부각시켰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예. 네. 근데 저는 검찰총장이 이게 법원과 검찰의 갈등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너무 좁게 프레임을 잡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 세력과 세력,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체제가 이것을 저항하는 것,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건데, 검찰총장이 그런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말로 했으니까,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또,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비는 시간 마련해가지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자, 시사, 과학, 코미디 다 넘어오고 때로는 다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 망할 때도 있는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설마 했는데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왜냐면 과학기술 이 분야의 분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경우나 막 성명을 정치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드물죠. 극히 드문데 왜 여기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한데 네. 일단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전 정권의 속성이 아니었나. 어떤 쪽에도.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체육계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러니까 문화예술계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예, 드라마나 영화가 미친 영향이 크니까 대중에게. 네. 그거는 잘했다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알겠는데 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왜 그랬다고 이해하십니까? 과학기술계에서는? 일단 과학자들은? 나름 상황은 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면 어떤 계기가 있냐면 이 블랙리스트 작성된 시점이 김명자 전 장관이 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러니까 과총이라고 그러죠. 네.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였어요. 예. 그런데 이게 김명자 장관이 어떤 분이냐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4년 동안 환경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예.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예. 2010년에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였거든요. 그 과학기술 단체장이 지금 그때 기준으로 야당 인사가 되니까. 그렇죠. 이 야당, 김명자 회장이 이 단체를 규합해가지고 정부에 어떤 공격을 가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인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김명자 회장 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선출이 됐다는 거죠. 과총 회장으로. 그러니까 과총에 속한 사람들이 뽑았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과총. 네.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다 뒤져봐라. 예. 이게 보나마나 이게 저 야당 좌익 혹은 주사파일 테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그게 들죠. 약간 일리는 갔는데 그래도 다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지금 최소 300개 이상의 단체를 이제.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네. 이 과총에 포함된 단체가 전체가 614개예요. 절반을 했네요. 절반을 한 것이고, 또 회원수도 굉장히 많아서 614개 회원수가 50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300개 단체라고 보면 그 절반 엄청난 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웬만한 곳은 다 포함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막은 지금 이제 조사 중이죠. 그래서 과연 불이익이란 게 이제 근데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제 블랙리스트 운영을 한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부 지원 예산이 특정 단체에 가는 걸 막는다든가 그런 건데 보통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과학계 쪽에 쉽게 작동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오후에 1시에 김명자 전 과총회장을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했든가. 예, 불이익이 뭐였나.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MBC에서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네. 블랙리스트로 잘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를 걸 예정하고 나를 물타기로 쓴 것이고 곧 자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그 MBC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얘기를 해도 심지어 MBC 내에서 이 진보적인 성향의 PD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왜 쓰겠냐고. 그렇게까지 잔머리를 굴려가며 6개월 쓰고 일부러 자르고 그러진 않을 거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당하고 있는데 이미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명자 회장이라고 본인이 당했다는 걸 알까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같은 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사실은 이게 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심사에서 잘렸겠지.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 실력이 없어 안 됐겠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은 사실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라는 또 어떤 무능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합니까? 아직은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이게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이런 거를 작성을 했다고 하고 네. 작성을 하면 실행을 하는 게 국정원 같은 조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력이 안 됐거나 심사 기준에 못 미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가 방송에서 잘리고 6년 있다가 보니까 그때 자르라고 했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확인해야만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거라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쪽 분들이 좀 이렇게 순진하시잖아요. 순진한가요? 예, 순진한 편입니다. 꽤나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게으른 거 아니고요. 본인의 연구 분야를 제하고는 게으른 분들 아닌가요?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죠. 모르니까 일단 잘. 세상사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 분야 연구하고도 바쁩니까? 한편으로 과학계가 좀 찍힌 게 뭐냐면 지난 정권에 왜 창조경제 내세웠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를 내세웠는데 이 개념이 이제 모호함은 물론이고 비과학적인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웃긴 많이 비웃었어요. 많이 비웃었죠. 과학계 내에서 뭐냐 이게 뭘 하라는 거냐. 그런 말이 이제 뭐 많이 새 나왔죠. 사실은 창조경제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 채로 사라졌죠. 아무도 어떻게 하자는 거지? 아무도 모른 채로 사라졌는데. 이게 또 지역별로 근데 뭐 창조경제 센터 만들어지고. 그거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요. 그거 뭐 하는지 다들 불려나가고 과학계 인물들이. 뭐 취전연이라는 쪽에서 불려나가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 창조경제 센터. 그러니까요. 뭐 하는지 모르고 어영부영 뭐 하라는 거 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소위 욕을 먹었는데. 그때 이미 좀 마음이 상하셨다. 저 위쪽에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그런 게 이제 상식적인 추론인데.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회장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거기 있는 단체 300개하고 50만 명을 다 리스트에 올려서 걸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어떤 단체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조사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면 왜 우리 뉴스공장에서 화제가 됐던 그 촛불 집회 때 촛불을 끄는 계산을 했던 한국물리학회 같은 곳이 딱 속하기 좋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이걸 계산하면서 얼마나 계산하고 있어. 그 성향을 미리 이제 파악하고 그분들이 이걸 계산할 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은 이제 충분히 국정원에 의해서 그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과학기술계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는 자기 밥줄을 끊었다고 지금 화를 내고 막 시위하고 막 한판 붙자는데 과학계에서는 궁금하네. 우리 속했나 아닌가? 나는 들어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순진하게들 하고 있죠. 들어갔으면 우리 왜 들어갔지? 나 괜찮았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안 들어갔으면 왜 쟤는 들어가고 우리는 안 들어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본인은 본인을 과학기술인으로 분류했느냐? 과학기술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분들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분류했냐에 따라서 제가 문종호 씨는 잡인이죠, 잡인. 사실 안 속하고 문화예술인도 될랑말랑해도 안 돼서 거기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성향은 되게 좀 찍힐만한데. 문종호 씨는 문화예술계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디밴드 그리고 기타로 영국에 가서 학위를 따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 작가도 하셨고 방송 작가로 유명한 다큐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과학 팟캐스트를 하고 출판도 해서 베스트셀러도 냈고 그중에 크게 성공한 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과학 기술인들을 팟캐스트로 소개하고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게 제일 크게 성공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점점 더 성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여기도 제가 못 꼈을 것 같은데 근데 흥미로운 점 뭐냐면요. 과학자들 중에 실제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서 한 건데. 그렇군요. 2010년에 미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자 중에 공화당 지지자는 단 6%. 에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건 제가 보는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데 훈련이 된 분들이 보수의 논리구조 좀 허술하거든요. 어디나.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죠. 민주당 지지자가 55%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의 속성에 진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의 아니라 논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자, 원종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슬픈 소식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만 나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수당이 이제 90% 이하만 지급되게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야당의 주장에, 뭐 중간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90%로 야당 반대 때문에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후퇴한 것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10%를 고르는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10%에 그렇죠. 들었는데 내년에는 10%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11%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럼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다 행정 비용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공무원 줄이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되면 이걸 하는 공무원 더 늘려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보수는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큰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요돈 아끼려고 공무원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고루 주고 예. 다만 근데 왜 부자들에게 이런 거 없이도 될 부자들에게 왜 이걸 주느냐. 예.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고 나는 혜택 안 받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안 지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보편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빠졌는데 당신 그 소득 구간이 10% 이상이야 아니면 이하야 이거 구분해서 구하지 않거든요. 그 치안은 보편적인 거거든요. 국민 얘기만 하면 받는 건데 그렇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자꾸 예전에 이제 빈민구제 하듯이 뭐 예를 들어 흉년 들면 쌀 나눠 주는 것처럼 이렇게 시의 관점에서만 자꾸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수돗물 있죠. 예. 이거 상수도, 공도도 일종의 그 보편적 복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상위 10%는 수돗물 끊어버려. 그리고 비싼 생수 사다 쓰라고. 그러니까요. 당신 부자니까 경찰 못 보내. 사설 그렇죠. 써. 뭐 이런 거. 우리 잠정 합의였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올라가면 안 된다.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논리는 이건 것 같아요. 잠정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원내대표끼리 얘기고, 네. 의원총회를 해서 총회를 모아서, 거기 추인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뭐 이런. 근데 그 과정에 참여 안 했잖아요. 그 과정이 표결 과정이지, 그거는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수정안은 예. 뭐 그 원내 교수단체들의 어떤 모든 교수단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정족수 어느 정도 수만 되면은 의사 정족수만 되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결에 이렇게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이 안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으면 사실 표결에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를 통과시켰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날치기라는 거는 되게 이제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표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통과를 막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 향해서 뭐라도 했다고 이제 퍼포먼스를 해야 하니까, 어제 그렇죠. 퍼포먼스. 자기들이 그 표결을 해서 다른 야당과 더불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표결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 참석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자퇴해버리는 거죠. 난 학교 안 다녔다. 그래서 시험을 안 쳤다. 그래서 나는 참석 안 했는데 왜 시험을 쳤냐고 학교에 항의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또 이쪽 지지자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왜 안 했냐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필리버스터를 12월 1일 지나면 못하도록 한 게 새누리당 여당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놨죠.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못한 겁니다. 뭐 할 어떤 제가 볼 때는 의지, 투지, 뭐 심지어 체력 이게 되는지도 의문스러웠어요. 저 사실 필리버스터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유한국당에. 체력. 자,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연기된 거, 여기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예.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인상은 자기들도 다른 모든 정당들이 지난 대선에서. 5월 대선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이 일단 없고요. 두 번째 이걸 연기하면 누가 손해보느냐. 그러면 여당, 민주당이 손해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수당을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건데 그럼 왜 연기하려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예정대로 애초에 이제 예정했던 것처럼 오늘 통과됐으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거나 아니면 4월 혹은 뭐 나중에 여당에서 이제 수정안으로 양보한 게 7월부터였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싫으신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더 받아라. 그런 셈이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내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민중의 적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민중이 더 고통받아야 자기들이 더 유리해진다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중의 적인 거죠. 그러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 선수단이, 대표단이. 그러면 이제 정부도 좀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창올림픽도 연기해야 됩니까? 금메달 따면 안 됩니까? 제2의 김연아 나오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방선거 이전에 뭘 한 해 만한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의원님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저도 처음 대기 오염을 갖다가 제거해가지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공공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다음 근데 호흡은 똑같이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세금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는데 그러면 상위 10%는 그냥 산소 마스크 쓰고 다니라 자기 돈으로 산소 사가지고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거죠. 보편복지는 계속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는 이 보편복지의 개념 자체가 없고 이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다 시혜다. 근데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어제 예산안 표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거센 항의를 하고 표결하려고 이제 정세균 의장이 진행을 하니까 다들 손팻말을 들었어요. 그 손팻말이 사회주의 예산 반대예요. 사회주의 예산 반대.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그 다음에 최저임금 보전 이런 걸 사회주의 예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회주의를 고무 찬양한 거죠.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가를 고무 찬양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 공약을 왜 걸었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공약으로 걸었던 건데 이제 지금 작은 정부 지금 현 정부는 큰 정부, 주사파, 사회주의 이걸로 이제 프레임. 주사파도 고무 찬양한 거죠. 아니 어느 나라에서 주사파가 국민 70%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프레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시도를 했는데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불쌍한 사람만 도와준 불우이웃 돕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불우이웃 돕기로 보는 것 같아요. 복지를 항상. 자, 불우이웃 돕자 그러면 또 그것도 반대할 거예요. 보편적 복지하니까 그걸 이제 일부만 주자고 한 건데 그러면 일부만 주자 이러면 그것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선별 치안, 선별 수도. 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산안이 이제 중요한 화제일 수밖에 없고 어제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통과됐습니다. 오늘이죠. 새벽에 통과됐으니까 오늘 통과됐고. 근데 나경원 의원이 2부에 잠깐 나오셨는데 이런 항의를 하고 가셨어요.
이제 잠정 합의를 했다, 원내대표. 네. 잠정 합의라는 것은 이제 의원총회에 돌아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추인도 안 됐는데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건 날치기다, 신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한마디 제가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일일이 반박을 못했는데. 네. 일단 예산안은요. 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은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예. 그래서 자동 부의. 예. 12월 1일 날 자동 부의된 상태였고 이미. 12월 1일 날 부로 부의된 상태였고 예. 이제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소위 말하는 잠정합의라는 거는 수정안에 대한 잠정합의. 예. 수정안에 사인은 했지만 의원총회에서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합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것은 수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예. 근데 그 수정안도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합의한 상태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에서 예. 어떤 수정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뭐 50명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그 여기저기서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